오늘 우리 영어로 얘기했어요. 우리말로 이건 번역한 거고, pass through. pass through는 말 그대로 이렇게 받아서 그대로 넘긴다 그런 뜻이에요. 받아서 그대로 넘긴다. 이 증권은 어떤 증권인가 하면, 다수의 모기지로 이루어진 풀에서 발생하는 캐시플로우를 대상으로 해서 그걸 해서 발행된 증권이에요. 그래서 균등한 권리를 갖는다. 자, 왜 이런 짓을 할까 하면은 모기지, 은행에서 돈을 빌려준 그 대출 자산 모기지 자체는 제3의 투자자가 투자하고 싶어도 별로 그렇게 투자하기에 이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너무 개인적인, 너무 퍼스널라이즈 되어 있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금액, 타이밍, 만기 이런 것들과 딱딱 맞지 않기 때문에 은행 측에서 자기들이 대출 자산을 갖고 있는 것을 빨리 처분하고 그걸 현금화하고 싶어도 살려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그래서 이거를 보다 사람들이 더 투자자들의 구미에 맞는 걸로 한번 변화시켜보자. 변화시킨다는 게 가능하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땅 100평짜리가 있는데 똑같은 땅 100평인데 100평짜리 아파트를 만들어서 분양하는 거하고 그걸 34평짜리 3개 만들어 분양하는 거와 그것이 투자자들의 그 구매에 맞는 정도가 틀리죠. 이것도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모기지 론이 은행에 어떤 모기지 론이 1억짜리다. 그러면 이것을 만약 누구한테가 은행에 빨리 처분하려고 하면, 그리고 현금화하려고 하면은 적어도 이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최소 1억 이상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런 조건부터가 쉽지 않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만기 되기 전에 투자자가 돈 빌린 사람이 다 갚아버릴 수도 있는데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여기에 투자한 사람은 좀 황당해지는 거죠. 이런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잘 안 팔린다. 이런 것들을 좀 관리 가능한 것으로 관리 가능하게 한번 만들어 보자. 예를 들면 이 은행에 갖고 있는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파는 게 아니라 다 묶어요. 여기서 50가지 가정해서 다 묶어서 그 전체 풀에 대해서 균등한 권리를 갖는 증권을 발행하겠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하나의 가격을 싸게 하기 위해서 50개의 모기지로 만든 풀을 500개의 지분으로 똑같이 나누자. 그러면 일단 10분의 1 정도로 덩치가 작아지겠죠. 아까는 1억짜리였는데 평균, 지금은 1천만 원짜리가 돼서 1천만 원 이상만 투자하면 이제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50개의 원래 모기지 론은 다 달라요. 그 신용위원도 틀리고 다 틀리는데, 그 중에 50개 모두가 한 번에 다 디폴트가 난다든지 한 번에 모두 조기 상환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겠죠. 그래서 보다 안정된 풀이 될 수가 있다. 이런 걸 뭐라 그래? 이런 뭐라 그래? 이런 효과를 뭐라 그래? 하나하나 사면은 잘못하면은 한 번에 그냥 디폴트가 난다든지 조기 상환 해버리면은 투자자가 좀 굉장히 위험해지는데 50개를 다 묶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나눠서 팔면은 이런 거죠. 열 개의 모기지를 풀이에요. 10개 모기지 풀이에요. 그래서 만약 이것들을 원래 이제 모두 이제 이런 거였죠. 이런 거. 이걸 하나씩 살려고 그러면 만약 여기서 하나 샀는데 재수없게 10개 중에 하나 바로 디폴트가 났다. 아니면 조기 생활을 해버렸어요. 1년 만에. 그러면 이거 산 사람은 굉장히 위험해지는 건데, 그 캐시플로우의 위험이 있는 건데, 이거 10개 다 묶어서 이제 여기 하나가 이제 디폴트가 났다고 하면 10개를 다 묶어서 100개로 만들었단 말이야. 10개로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그 10개는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효과는 나머지 10개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똑같이 원래 균등하게 그려야 되는데 원래 이제 뭐 10분지만큼 날아간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풀로 만들어서 10개로 나눠 팔면은 하나 샀는데 이 10개는 사실은 현미용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 날아가면은 이 하나 안에 새로운 증권은 이제 이것에 날아간 효과가 희석돼가지고 이 10분질이 날아가서 굉장히 희석화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만약에 하나하나 샀으면은 이거 산 사람들은 아무 영향을 안 받고 이거 산 사람은 이제 재수가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 효과가 굉장히 최소화된다. 이거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었죠, 예전에. 10년 전부터 들어봤었지, 고등학교 때부터. 무슨 효과라 그래요? 예? 포트폴리오의 분산 효과라고 하는 거죠. 포트폴리오가 꼭 무슨 주식 포트폴리오일 필요는 없는 겁니다. 이 모기지 포트폴리오로 여러분들, 모기지 포트폴리오에 투자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분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 다음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다. 그러면 캐시플로우가 어떻게 결정될 건가? 여기 캐시플로우는 두 개가 있어요. 원래 그 대출자들이 원래 차입자들이 매달 내는 그런 어떤 모기지 분할 상환금이 있고 여기 투자한 사람들이 받는, 투자자들이 받는 캐시플로우가 있어요. 원래 차입자들이 매달 내는 원리금 분할 상환금이 있고, 그것들이 이 풀에 다 모아지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1억짜리, 이건 2억짜리, 그러면 다 만슬리 페이먼트 다 틀린 거예요. 그것들을 퉁쳐서 나누기 n 해서 정확히 똑같이 하나하나 산 사람한테 똑같이 주는데, 이 사람들은 캐시플로우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같아야 될 것 같죠? 그러면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기지 풀을 이렇게 만들어서 광고하고 이렇게 팔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뭐 수수료라는 이름으로 어느 정도 적정 마진을 떼가겠죠. 수수료를 떼가겠죠. 그래서 캐시플로우가 전체 들어오는 풀에 들어오는 캐시플로우보다 나가는 캐시플로우가 적어요. 그 차이가 바로 이 모기지 MBS를 만들어서 팔고 하는 사람들이 은행이라든지 모기지 전문기관들이 수취하는 수수료가 되겠죠. 그런 얘기가 됐습니다. 그 다음 얘기는 예를 들면 세 개의 모기지로 만들어진 풀이라고 하면 다 틀리겠죠. 원금도 틀리고 만기도 틀리고 그것들 각각의 대출 이율이 틀릴 텐데 그것들의 가중평균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가중평균 이자율, weighted average coupon rate, 가중평균, 만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다. 이 모기지 풀의 특징.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거, 이제 디폴트는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우리 신용위험은 나중에 배워요, 나중에. 여러분들 지금 신용위험까지 똑같이 배우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말한 디폴트 리스크는 없는데 디폴트 리스크는 없어도 갑자기 빨리 상환하는 걸 조기 상환 위험은 존재한다. 그거를 어떻게 추정해야 될 것인가? 결국은 일정한 가정이 필요하다는 가정이 누가 언제 조기 상환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일정한 가정이 필요한데 이 가정을 보다 현실적으로 하는 기관들이 결국은 그게 실력이죠. 그게 이제 과거의 경험, 요즘 같으면 이제 빅데이터까지 활용해가지고 더 효과적으로 추정을 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모형이 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가정에 의해서 예를 들면 뭐 한 번에 일시 상환한다. 이거는 뭐 별로 의미 없는 거고 고정 조기 상환 모형이 우리가 여기서 공부할 모형이 되겠습니다. 매달 일정한 확률로 혹은 비율로 같은 얘기예요. 확률이나 비율이나
나머지 자녀 원금 중에 일정 비율이 조기 상환된다. 혹은 자녀 원금이 모두 몇 퍼센트 확률 조기 상환된다.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 원금이 조기 상환될 확률이 매달 0.5%로 한다면 이게 첫 번째 달에는 이렇고 요거를 계속 적용하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달에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두 번째 달에 조기 상환될 확률은 여전히 0.5%인데 조기 상환이 되지 않고 남아있는 원금 중에서만 발생할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조기 상환된 것은 빼주고 나머지 살아있는 원금 중에서 또 이 정도 되겠다.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 이거 뭐라 그래? 이런 거, 이거 배반 사건, 여러분 중학교 때 배운 거, 배반 사건이죠. 조기 상환 발생하는 사건, 조기 상환이 발생하지 않는 사건. 두 번째 달에 조기 상환이 발생하는 사건은 첫 번째 달에 발생하지 않아야 되고, 두 번째 달에 뭐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또 조금 혼돈스러운 게 이렇게 매달 몇 퍼센트가 조기 상환다 이렇게 우리 얘기를 하면서도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면은 1년에는 조기 상환을 몇 퍼센트 하게 되는가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매달 하는 것만 제대로 계산하면 1년에 하는 것도 제대로 계산할 수 있을 텐데 아무튼 이렇게 파악하나 저렇게 파악하나 일관적으로 파악만 하면 되겠죠. 근데 이게 더 많이 써요. 1년에 한 번씩 1년에 조기 상환이 몇 퍼센트 일어나는가. 그 이유는 나도 잘 모르지만 실무자들은 제가 여기 이제 설명을 했지만 아무튼 파이낸스 세계에서는 1년 단위를 좋아해요. 그래서 매달 발생한 것을 매달 달달이 우리가 그 캐시플로우를 예측하려고 하는데 또 그거조차도 1년 단위로 계산하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쪽으로만 일관적으로 알고 있으면은 이거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면 매달 조기 상환된 비율을 SM에 싱글 만슬리 모탈리티? 싱글 만슬리 모탈리티 SM이 뭐예요? 모탈리티 무슨 얘기예요? 죽는다는 얘기죠? 살아있는 원금이 이제 죽는다 그런 얘기예요. 페이백 하면서. 그걸 SMM 하는데, 그러면 첫 번째 달에 조기 상환되지 않을 비율. 첫 번째 달에 조기 상환되지 않을 비율은 당연히 1마이너스 SMM. 두 번째 달에는 요거의 자생이죠. 조기 상환되지 않고, 또 조기 상환되지 않고. 그러면 결국 1년 내내 12개월까지 조기 상환되지 않을 비율은 이렇게 되겠고,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조기 상환되지 않을 비율이니까 요것의 반대가 조기 상환될 비율이죠. 그래서 1- 하면은 그게 바로 1년으로 표시한 SMM을 1년화 한 것이다. SMM의 1년 버전이 CPR인데 SMM 곱하기 12가 아니에요. 여기 지금 나왔듯이 숫자는 아마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숫자는 어떻게 나오냐? SM이 0.7이면 0.7 곱하기 12 하면은 8.4% 나와야 되는데 그것보다 좀 약간 작게 나오죠. 왜냐하면 이게 점점 일이 계속 남아있으면 정확히 이렇게 될 텐데 이게 1마이너스 SMM은 1보다 더 작아지니까 그것에 또 0.7%는 더 작아질 테니까 아무튼 이렇게 계산한다. 근데 이거는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이거는 그냥 탁 보면 제가 CPR을 주면서 여러분들한테 SMM을 구하라고 할 수도 있고 SMM을 주면서 CPR을 구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래서 그 조기 상환 비율을 어떻게 예측하는가? 한 기준이 이겁니다. PSA 기준인데 지금은 이게 아마 이 협회, 미국의 이거 만든 그 협회 이름이 Public Securities Association.
기준이었기 때문에 PSA 기준으로 했는데 이게 이 협회 이름 자꾸 바뀌어서 그 다음에는 뭐 채권협회, 그 다음에 이제 뭐 복잡한, 그래서 여기서 맞는 기준이기 때문에 PSA라는 그런 이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기준을 하나 만들었는데 한마디로 정리 10-1이 나오는 거다. 첫 번째 달에 조기상환대 확률은 0.2%고 30개월까지 약 2년 반까지는 조기상환이 이제 자 돈을 빌리자마자 바로 상환할 확률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면 왜 돈을 빌렸겠어요? 그러나 이제 뭐 어떤 경우에서든지 그 확률이 굉장히 작지만 1000명 중에 2명은 그렇게 상환한다. 시간이 가면은 이제 조기 상환해서 여력이 생긴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어서 좀 늘어나다가 뭐 무작정 무한대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시점 이상이 되면 30개월이 지나면은 이제 6%에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 이런 모형이에요, 모형. 우리는 이 모형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모형대로라면 5개월째, 10개월째가 어떻게 되는 건 계산해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더 중요한 거는, 이거는 뭐 복잡해 보이지만 조금 전에 얘기한 거예요. 30개월까지는, 이게 6% 나에 30하면 0.2%가 되기 때문에 30개월까지는 그 개월이 커짐에 따라서 올라가다가 6%에 도달하면 더 이상 안 올라가는 걸 가정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그림이다. 이 그림은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조건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이거 어차피 미래에 우리가 불확실한 변수, 확률 변수 혹은 스타캐스틱 프로세스, 확률 과정을 추정한 거기 때문에 말참 할지 몰라 한마디로. 그래서 과거의 데이터를 보니까 이게 하나의 기준이 되지만은 이거보다는 더 많이 조기상환 확률이 더 많이 발생한다. 적게 발생. 여러 가지 다양한 변종이 있을 수 있죠. 변종이. 그래서 50%, 200%, 50%, 100% 이런 식으로 애초 기준 곱하기 1.5, 애초 기준 곱하기 0.5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변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기존 시험에는 제가 100%를 가정했는데, 모르겠어요. 그 책에는 그렇게 가정했는데, 시험은 150%로 나올 수 있겠죠. 50%로 나올 수도 있고. 자, 현금흐름이 어떻게 될 건가? 네. 이 그래프를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제 MBS의 첫 번째는 다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복잡한 챕터 11이 복잡한 MBS죠. 자,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두 캐시플로우가 틀리다. 차입자들이 내는 캐시플로우와 최종적인 투자자가 받는 캐시플로우가 틀려. 이게 같으면 그나마 좀 속이 편할 텐데 그것만 여러분이 잘 유의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한 가중평균 추판을 가중평균 만기를 이렇게 WAC, WAM 얘기할 적에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최종적인 투자자한테 해당되는 평균 만기는 얼마큼 되고 평균으로 받게 되는 그 이자율은 얼마큼 되는가. 그걸 얘기하는 거고, no. 그 반대입니다. 그 반대. 애초 모기지 풀, 애초 모기지 풀에 적용되는 평균 만기. 처음 전에 그런 얘기 했었죠, 제가. 평균 만기와 평균, 차입 이자율, 대출 이자율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고, 그 MBS, 새로 발행된 증권은 그것보다 조금 다른 그런 이자율이 적용되겠죠. 만기는 물론 같겠지만. 그래서 모기지 풀과 MBS는 어떤 것을 공유하는가 하면 어떤 걸 공유하겠어요? 분명히 이자율은 분명히 틀려요. 뭘 공유하겠어요? 원금은 공유해요, 원금은. 그러니까 여기서 원금 대비 이자를 많이 내고 그 이자 중에서 일부는 수수료로 수취하고 나머지만 준다는 거예요. 원금은
여기서 원금이 없어지는 정도만큼 여기서 원금이 없어집니다. 이 표만 이해하면은 게임 끝난 거다. 모기지 풀의 만기가 평균 만기가 30년이에요. 30년. 30년을 중심으로 뭐 28년, 30년 넘는 것도 있지만은 이제 가중 평균 만기 이렇게 나왔고, 이 모기지 풀, 이 모기지들 이 돈을 빌린 모기지 로온 차입자들이 내는 평균 이자율은 8%를 넘어요. 그러나 여기 투자한 이 제3 투자자들 그건 정확히 은행에 들어오는 돈이고, 여기 이 MBS를 만들어서 팔 적에 그 투자한 사람들한테 받게 되는 이자율은 수수료를 제외한 7.5%가 된다. 8% 요 차이가 이제 모기지 MBS 만든 기관들이 취하는 수수료가 되겠죠. 이걸 다시 1년으로 한 달로 바꾸면은 약간의 차이가 나겠죠. 나누기 12, 또 나누기 12 하면 이렇게 차이가 난다. 졸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시험에서 예를 들면 어떻게 시험이 나올 건가 하면 이걸 맞춰라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넘버들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만 이해하고 있으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아마 기출 문제 중에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첫 번째 달에 원금 잔액을 우리 4억으로 받나요? 4억으로 받습니다. 4억 달러. 그래서 우리 가정하기를 조기상환 비율, 연 조기상환 비율을 가정했어요. 그 여러분들은 이거를 그 공식에 의해서 이게 만원짜리로 어떻게 될까? 거꾸로 계산을 해봐요. 그 공식이 어디 나옵니까? CPR이 주어졌을 적에 SMN 계산하는 공식이 어디 나옵니까? 앞에 있을 것 같은데. CPR이 여기 나옵니다. 정리 10-360페이지에 SMM은 CPR이 어떤 함수로 나오죠. 그러니까 그걸 집어넣으면은 CPR이 주어졌을 적에 SMM이 나옵니다. 근데 이 CPR 자체가 변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조기상환 비율이 0.2%, 0.4% 쭉 올라가다가 6%에 도달하면 6%에 30개월 뒤 6%에 도달하면 그대로 6% 끝까지 남죠. 이게 주어지면은 이거를 이제 SMM으로 공시에 의해서 이게 한 달 조기상환 비율이 어떻게 될까 계산해 보. 나누기 12 하면 약간 비슷해요. 똑같지는 않지만 하여간 그 공시에 의해서 SM을 월 상환금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된 사람은 차입자가 되겠어, 투자자가 되겠어. 제가 월 상환금이라고 표시했죠. 그러면 저것과 관련된 그 주체는 차입자겠어, 아니면 투자자겠어요? 차입자죠. 상환하는 사람은. 그러므로 월 상환금은 차입자들의 차입 적용될 대출 이자율이 적용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대출이 적용돼야 되고, 이걸 어떻게 계산하는가 하면 원금이 4억 남아 있어요. 그리고 만기가 360개월. 그리고 이제 monthly pay를 하는 거기 때문에 30년 30으로 하면 안 되고 360으로 해야 됩니다. 360으로. 이렇게 360 이렇게 남았을 적에 매달 얼마를 균등 상환해야지 결국은 이자가 이렇게 주어졌을 적에 이제 monthly rate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자가 주어졌을 적에 결국 360개월 후에 원금을 100% 상환할 건가? 그거는 여러분들 그 monthly payment 공식에서 나와 있는 거죠. monthly payment 공식에
그 이자율 나와 있고, 그 이자율은 이제 여러분들은 모두 만슬리로 바꿔야 돼요. 그 이자율도 월 이자율로, 남아있는 만기도 몇 개월 남아있는 걸 바꿔서 하면은 만슬리 페이먼트 얼마 나오는가 그냥 딱 나오는 거죠. 그러면 6번에서 7번이 좀 중요합니다. 6번은 7번은 pass through. 이제부터는 MBS예요. 모기지가 아니고. 이거는 MBS라는 증권의 쿠폰 레이트가 얼마였냐면 결국 투자자가 이거는 차입자들의 얘기였고, 요거는 투자자들의 얘기. 이제부터 투자자들이 첫 번째 달에 얼마만큼 이자로 받는가. 그러면 원금이 4억이니까 4억 곱하기 월 이자율, 패스트로의 월 이자율을 적용하면 되는 거죠. 간단하죠. 그 중에서 원금이 얼만큼 상환됐을까? 자, 월 상환금이 6번째 칼럼에 2969 발생했어요. 그 발생했는데, 그 중에서 원금이 얼마 상환됐을까? 그럼 이거를 쉽게 생각해서 월 상환금에서 액면이자 빼면은 나머지 원금 상환이 하면 틀리죠. 왜냐하면 이 월 상환금은 여기서 적용되는 이자율은 차입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높은 대출 이자율이었고, 이거는 거기서 관리비 같은 걸 뺀 그 낮은 이자율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요걸 빼고 원금 상환됐다 그러면 원금을 지나치게 많이 상환됐다고 그렇게 잘못된 결론에 도달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이 월 상환금 중에서 원래 남은 원금 곱하기 원래는 이 사람들이 부담하는 이자율이 이거였죠, 이거. 그죠? 이 중에서 한 달 이자, 요 이자율을 적용한 한 달 이자를 뺀 나머지가 원금 상환이에요. 그러면 계산을 해보시면 4억 곱하기 0.00677 마이너스, 미안. 이게 이제 만슬리 페이먼트, 여기서 얼마만큼 원금을 상환했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부담하는 이자율은 처음에 높은 이자율 이거였죠. 0.4 곱하기 이 이자율 곱해주고 그것만큼 빼주면은 나머지가 원금 상환입니다. 계산해보세요, 한번 지금. 그러니까 4억 곱하기 0.00677 그게 아니고 미안합니다. 월 상환금이 2969989인데, 오케이? 2969989인데, 거기서 뭘 빼줘야 되는가 하면, 차입자들이 부담한 이자, 4억 곱하기 0.00677. 빼주면은, 26165라는 숫자가 나와야 되겠죠. 한번, 계산 한번 해보세요. 손 들었어? 계산해봤어요?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6번째 칼럼에서 7번째 칼럼으로 가는 거 여러분 좀 조심하면은 그다음부터는 뭐 쉬워요. 원금 상환이 끝내었다. 그러면 여기에 더해서 이거는 예정된 원금 상환이고 예정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나 빨리 원금 상환했다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 확률로 있다 그랬죠? 그게 몇 퍼센트 확률입니까? SMM이죠, SMM. 그래서 매달 이 정도 확률로 원금에서 그 예정되지 않은 원금 상환된다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미 예정된 원금 상환이 이렇게 발생하면은 남아있는 원금이 약간 줄어들었어요. 원래 4억이었다가 만슬리 페이먼트를 차입자들이 하면서 원금이 약간 이만큼 줄어들었는데 줄어드는 남은 원금에서 또 0.00이, 그러니까 SM 확률로는 이 확률로 또 조기상환된다는 얘기니까 나머지는 조기상환만큼 발생했는가 하면은 원금 마이너스 예정된 원금 상환이 이렇게 됐어요. 그럼 나머지가 이제 예정되어 있는 남은 잔여 원금인데 그 중에서 이 비율로 원금 상환된다. 곱하기 하면은 딱 나옵니다. 조기상환. 그래서 결국은 8번과 9번 칼럼을 다 합친 게 원금 상환이에요. 그래서 남아있는 원금, 한 달이 지나면 남아있는 원금은 애초 원금에서 8번 칼럼과 9번 칼럼의 값을 뺀 나머지가
다음 달 초 원금 잔액이 된다. 9번은 10번 총 현금 흐름은 뭡니까? 이 모기지, 이 MBS를 산 사람들은 세 가지 캐시플로우를 갖게 돼요. 뭐 어려운 건 처음에 이자를 받죠. 액면 이자 몇 퍼센트? 좀 낮은 퍼센트죠. 액면 이자 받게 되고 자기 원금 중에 일부를 받게 되고 또 예상하지 않은 원금을 또 갑자기 상환된 이것까지 이거 세 개를 합친 게 현금 흐름이 되겠다. 두 번째부터는 동일합니다. 두 번째부터는 자, 이렇게 원금이 8번 칼럼, 9번 칼럼을 통해서 두 가지 종류로 원금이 상환되고 남아있는 첫 번째 달 말에 원금이 두 번째 달 초에 원금이 되는 거고 이때 월상금이 이제 같아야 되는 거죠. 매달 360개월 동안 어떻게 컨스탄트한 만슬 페이먼트 할게 되면 이렇게 계산한 건데 월상금이 약간 줄어들었어요. 왜 줄어들었을까? 조기 상환 때문에. 예정된 원금 상환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이게 계속 되는데 만약에 조기 상환이 없었다면, 월 상환금이 이렇게 똑같다는 얘기예요. 조기 상환이 없었다면은 월 상환금을 이렇게 매달 똑같은 만슬 페이먼트를 이렇게 끝까지 이거는 제가 적용이 안 된 거고, 요거만. 월 상환금이 똑같아야 되는데, 조기 상환 때문에 원금이 예전보다 더 많이 줄어들어서, 이제 다시 또 새로운 원금으로 여러분들이 만슬리 페이먼트 공식을 위해서 다시 계산해야 돼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육안으로 확인한다면, 예상치 않은 그 프리페이먼트가 0이었다고 한다면, 이게 왜 이러니? 뭐 지금 약간 문제 있는 것 같은데, 이게 0이었다고 한다면은, 월상금, 애초에 결정된 월상금이 그대로 끝까지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나마 좀 간단한데, 상대적으로. 두 번째는 일이 좀 많아지죠. 첫 번째 걸 다 여러분들이 일단 계산했어야 돼. 그리고 두 번째, 어떤 계산을 또 해야 되는가 하면 CPR을 조정해야 되죠. 이게 몇 번째 달인가에 따라서 그 조기 상환 확률이 이제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것을 다시 SM으로 다시 환산해야 되는 거죠. 컨버트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남아있는 원금을 대상으로 남아있는 원금과 남아있는 자녀 남아있는 만기는 359개월이에요. 360이 아니고 남아있는 원금과 남아있는 머추리티를 대상으로 해서 다시 만슬리 페이먼트를 계산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7번 액면이자 그거는 남아있는 원금에다가 월 패스트의 월 이자율 0.00625 곱하면 이렇게 나오겠고, 그다음에 원금 상환은 어떻게 나옵니까? 원금 상환은 6번 칼럼의 월 상환금에서 뭘 빼줘야 되는 게 여기 칼럼에 안 나와 있죠. 어떤 걸 빼줘야 됩니까? 차입자들이 부담한 이자. 차입자들이 여기 100원을 갚았는데 그 중에 30원이 이자였다 그러면 나머지 원금 상환은 70원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칼럼이 너무 복잡해서 칼럼이 아마도 지면이 제약돼서 그걸 뺐어요. 그것까지는 11개 칼럼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건 여러분들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원금이 얼마큼 상환되는지 8번 칼럼이 나오고, 조기 상환은 여러분들 계산을 두 단계 해야 되죠. 남아있는 원금에서 3959 뭐 이렇게 남아있는 원금에서 일단 예정된 원금 상환이 8번 원금 상환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남은 원금 중에서 이제 예상하지 못한 프리페이먼트가 SMM의 확률로 발생할 거다. 곱하기 해주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복잡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처음으로 MBS를 배우는 거니까. 근데 시간을 좀 잡아서 책을 읽어보면서 이렇게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면 이건 뭐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거는 더하기 빼기 문제, 더하기 빼기.
좀 어려우면 곱하기. 이렇게. 그러면 이게 아직도 이러겠나?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 그 다음에는 저자 앞에서 그냥 아주 노골적으로 이렇게 막 불법. 난 저자야, 저자. 이게 더 좋구만. 넘기는데 더 편하구만, 이게. 가격은 3분의 1이고. 나 하나 좀 해줄래? 어디까지? 네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 애인하고 만날 때, 여자친구 만날 때 얼마 써? 술 마시면. 친구 만날 때 술 마시면 2, 3만 원은 물가 고려하면 보통 쓰지. 근데 그 한 학기 동안 공부할 거를 15,000원 세이브 하려고 말이야. 학생들의, 이 잘못이 아니다. 한국 학생 문화가 그렇게, 10장이죠. 이거 2개나 나온 거야? 내가 어디까지 했어요? 오늘? 다 했네. 그러면 10장 다 끝났네. 그죠? 10장 다 끝났죠? 그거 하면 다 끝난 거. 그 다음에, 조기상환의 결정력. 요거는, 이거는 이제 읽으면 되는 거고. 그것까지 하고 끝낼까? 지금 이게, 이거 되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이제 먹통이 됐는데. 컨트롤 딜리트 이렇게 하면 또 시간 많이 걸리잖아. 이거 닫고 다시 열 수 있는 좋은 방법 있어요? 지금 사실상 서로 거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아주 긴박한 질문을 하고 있는데, 너희 둘이 같이 보고, 얘는 필기를 많이 하니까 이건. 자, 우리가 367페이지까지 다 한 겁니다. 한 거고. 그러면 프리페이먼트가 어떠한 요인에 대해 결정되는가? 물론 이건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이자율이 이렇게 낮아지면 그런 거죠. 현재 시장 이자율 수준이 애초에 계약 이자율보다 낮아지면 당연히 갈아타려고 하겠다. 또 두 번째는 중요한 거예요. 이자율과 과거 경로. 이건 제가 노트인데, 이거는 지금 이제 만기, 360개월 만기였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2년이 지났는데 2, 3년 동안에 이자율이 굉장히 낮아졌던 적이 있었어요. 360개월 동안 30년 만기에 5년이 지났어. 그런데 4, 5년 정도 됐을 적에 이자율이 굉장히 낮은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미 그때 조기상환이 많이 발생했겠죠. 그리고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낮아지면은 원래 낮아지면 조기상환이 많이 발생해야 되는데 이미 그 전에 조기상환이 발생 많이 했었어.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의 경로의 함수다. 조기상환 정도는 현재 이자율뿐만 아니라 이제 낮다고 무조건 많이 되는 게 아니고 과거의 이자율이 얼마만큼 낮았었는가. 그것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3번 읽어보시고 4번, 2번, 3번을 다음 시간에 5절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